역사 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호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었어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또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선포하고 정부는 물론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호를 가진 나라를 정식으로 건설한 날이고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축하를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인정도 해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태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남북한 정권의 또는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출범하고 북한은 이제 9월 9일 한 25일 정도 뒤에 출범을 하는데 단순히 산술적인 숫자를 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으므로 분단 고정화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치하고 유화적인 그런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정통성의 문제는 사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정치학에서는 하나는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정통성이 문제가 있는데요.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는 뭐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멀게는 뭐 저 환국부터 배달국 고조선으로 해서 가깝게는 뭐 고려 조선 대한제국을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인데 현대적 개념의 정통성은 사실은 무슨 뭐 법통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체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7천만 혈애가 어느 정부를 지지하느냐, 어느 정부가 대한민국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토착 공산주의자,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내전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했을 때 정통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정권은 시베리아 화물 열차에 실려온 정권이다. 그렇게 해서 화차 정권이다. 뭐 이런 용어를 썼고 영어로는 배기지 트레인 거버먼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분단 고정화 논쟁 얘기가 있는데 뭐 어리숙한 사람들이 날짜 25일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은요 46년 9월에 벌써 국가, 걔들 애국가라고 하는데 국가 제정에 착수하고요 47년 11월에는 헌법하고 뭐 국기 같은 걸 제정을 하고 정권 수립을 다 준비를 다 마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출범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시기만 조금 뒤로 물려서 책임 회피용으로 9월 9일에 출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두고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단순한 앞뒤 선후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분단 고정화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분단 고정화라는 용어 자체도 조금 웃기는데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북한의 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단독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이 출범해서 3월 5일 토지개혁을 비롯해 가지고 여름에는 주요 산업 국야 조치 이거를 북한에서 민주개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산화 개혁 조치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 해서 북한 사회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38선 이남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질화가 시작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제1조에 이게 중앙정권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임시법령을 제정 공포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중앙정권기관이자 단독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또 북한의 그 텍스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 발간된 조선 대백과사전 제18권을 보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중앙정권기관이었다. 이게 북한 사전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48년 8월 15일, 9월 9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 같습니다.
도 변호사님이 네. 보시기에 이 그 정통성, 네. 특히 건국의 정통성 네.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도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건 당연히 헌법적으로부터도 인정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정통성이라는 게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법치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과거를 보고 그 현재를 보면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근현대사를 볼 때 지금 최근에 오늘 다시 동학까지 또 들고 나온 것이 뉴스로 나오는데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학이 아니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근대 입헌 민주주의로 가는 우리 그 메인 스트림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리고 거기서 헌의 6조를 통해서 입헌 군주제로 갈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나 그것이 대한국제 전제군주제의 선포로 좌절되고 그 핵심 지도자였던 이승만은 투옥되었고 그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승만 대통령은 향후 근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그 주된 흐름은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누구도 군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민주공화국적인 그 장래 방향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도 압도적으로 정부 수반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북한 정권 정말 인민들이 주인인 그 정권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체제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신 또 그 체제를 만들고 공화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신 황장엽 선생님께서 북한 체제는 철저한 노예국가다. 2,300만이 노예다. 이렇게 딱 정립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일부 사람들은 그런 노예국가를 보고 거기에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심각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국가, 저희가 언젠가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은 봉건 왕조, 수령 절대주의, 그리고 사실상 노예국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014년 그 유엔에서 나왔던 북한 인권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자, 국제법,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반인도 범죄거든요.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 북한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 용어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김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전원회의라고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총회라는 단어를 그 아주 예외적으로 쓰고 거의 전원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안 쓰죠. 대한민국에서는. 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동무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바람에 우리가 안 쓰잖아요. 금기어가 됐잖아요. 근데 굳이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국민들 굉장히 생소했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많은데 뭐 근로자나 근로시간을 굳이 노동시간으로 한다든가 또 한때 우리 저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광우병, 그 북한에서 미친 소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미친 소병이라고 했어요. 북한 거를 마치 그 신주단지 모시듯 광우병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미친 소병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또 예가 있지 않았어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때 뭐 그 48년 김구 선생 그
가서 회의했던 연석회의, 그것도 뭐 북한에서 통일전선의 전형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석회의하겠다. 굉장히 낯선 단어 아닌가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퍼져 있는 것들 중에. 뭐 위원회도 한때 입만 열면 다들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위원회가 그냥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산하에. 근데 전원회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요. 그것보다 아까 그 광복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광복절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건국에 대한 선언이고 건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1919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한번 그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1998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이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얘기도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2003년 8.15 경축사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라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들도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1919년 100주년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논란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는 계속해서 1919년을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하는 100년을 경축으로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든 피하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납북자도 북한 바람처럼 실종자로 바꾸자고 그러고, 48년 건국 주장하면 북한 불편하니까 그 차마 구구절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19년 건국을 주장해 가지고 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슬그머니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상 보면 너무 좀 참담한 그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80년대에 읽었던 서적들의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참담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권 서적. 그 이후로 학계의 역사학계가 당장 한 90년대만 해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소련의 문서들이 많이 해금되었기 때문에 당시 그 해방 공간 상황에서의 그 북조선 상황이 많이 객관적인 자료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나 김일성 일당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북조선을 점령하려고 들어왔었는가, 그리고 소련의 위세를 등에 업고 치밀하게 김책 최용군을 왼팔 오른팔로 해서 군사와 당 조직을 딱 장악해서 경제 토지 부분을 경제 가장 주요한 부분을 딱 조직해서 그러고 대부분의 그 지주분들은 그래서 상당 부분 남하할 수밖에 월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실상 이미 그 46년 2월 이후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은 거의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말이 여러 개의 당이 있고 말이 뭐 민주지 자기들의 소련 뒷받침 받는 김일성 일당의 그 지배에 불과했고, 제가 놀란 것은 사료 중에 무정이라고 중국 공산당 출신 연안파로 무장 세력을 이끌고 상당한 몇천 명 이상의 무장 세력을 이끌고 한국 전쟁에도 참여한 그 무정이 그 대장이었는데, 처음에는 김일성한테 약간 그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하는 식으로 말하다가 완전히 그 다음에 완전히 굽혀버립니다. 그걸 보고 야, 그 당시에 벌써 김일성 1인의 어떤 그 이 압도적인 그 이 지배가 공고해졌구나. 그게 47년도 이전인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전원회의 딱 얘기를 했을 때요.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는 그래도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초기 북한 정권은 약간 그 연립내각 비슷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 구성을 볼 때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제냐를 하는데
나누는데 북한의 경우는 초기에 보면은 내각제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김일성의 직책도 내각 수상이었습니다. 정부 구성만 보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공산당 세력이 있었고요. 박헌영을 영수로 하는. 그다음에 김일성 주류의 어떤 빨산 세력들. 그다음에 방금 무정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했던 소위 연안파들. 그다음에 우리 한인 2세들, 까레이스키, 소련파들 뭐 이런 세력들이 섞여 있는 연립정부 형태였다가 6.25 때 남로당이 제거되고 56년 8월 전원에 의해서 이제 소위 연안파가 이제 완전히 일망타진되고 소련파 일부도 굉장한 데미지를 입죠. 그리고 이제 67년에 김일성 좌파 안에 이제 소위 조국 광복회 그룹이라고 해서 뭐 박달, 이재순, 이호순 그룹, 박금철 그룹이 있는데 이들 중에 이제 핵심 에리트들을 처단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70년대에 들어가면. 박 여사님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그 부산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통일부에서 준 뭐 자료라고 했는데 거의 북한의 김정은을 교육 혁명가처럼 그리는 그런 자료를 그냥 내보내고 있는 건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그 동영상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누가 사진을 올리신 걸 봤고 또 어떤 분이 댓글에 올리시기를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셨다고. 그런데 그 교사의 그 대응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이런 영상들을 노출시키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대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또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교육부에 맡기고 이렇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 너무 우려되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뭐 아까 우리 그 김 박사님이 민족 정통성 얘기를 했는데 자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 정통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랄까 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처음에 출발에 뭐 좀 반듯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좀 지나서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출발은 좀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시작했다가도 또 바른 길로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무슨 민족이 하나의 그 생명체인 것처럼 태생 그것도 그 생명의 태생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논의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고 그런 논의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선전선동 공세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출발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제는 비밀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그 숱한 악행들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노예적 억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거기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이렇게 자유 하다 보니까 이 자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세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는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마저도 파괴를 하겠다. 그것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옥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자유인데 그걸 왜 터치를 하느냐, 왜 뭐라 하느냐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김정은 독재자다, 김일성은 스탈린보다 더 심한 악인이다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완전히 그 반대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정통성을 얘기한다 또 아니면 뭐 다른 기준을 얘기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정도의 지금 가치 전도가 돼 있는 거죠. 기준의 전도가. 결국 오늘 주제는 스물스물 북한이 한국에 기어 들어왔다. 과연 한국 사회에 북한은 어떻게 스며들어왔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허 위원장님 한국에 오신 지 이제 20년 넘으셨죠. 25년 됐습니다. 북한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던가요? 눈에 보이죠. 확실히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 북한 정권이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정권 창건이라고 그래요. 구구절 보고. 북한 정권이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기본중앙정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48년 9월 9일 날 그 모치가 됐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은 만약 북한 정권이 소련 군대가 상주하지 않고 소련 군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또 남한에 미 군정이 존재하지 않고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상주해가 어떤 세력을 확정해서 국가 건설을 할 때 실제 김일성의 힘으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겠는가?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미 군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남한에서 그 대한민국을 건립할 수 있었겠는가? 현실적 가능성은 100%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 꿈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감옥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 하시면서 이런 꿈을 키워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남북 간의 분단된 상황에서도 실제 우리 정통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스물스물 북한의 이제 그런 문화들이 대한민국 내에 잘 침투해 있다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물을 먹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 상표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제주 4.3 70주년. 아까 얘기했던 우리 건국일 8월 15일 48년 건국일 70주년 얘기 안 하고 여기 지금 4.3 70주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48년 그 5월 10일에 그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지금 투표하려고 했던 거를 사실 조직적으로 조선 남로당이 방해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4.3 사건이. 그건 근데 뭐 이제 이해가 아니라. 예, 근데 4.3을 지금 항쟁이라고 굉장히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이 생수에도 삼다수 70주년이라고 이걸 이제 앞으로 삼다수를 먹어야 되나 저는 말아야 삼다수 안 되나 마셔야 그래서 참 되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나 우리가 이런 그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 부정하는 거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정말 미래를 지배하고 그런 그 구절이 있듯이 그래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그래서 과거를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약에 다른 시점,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승만이 틀렸고 남로당이 맞았다는 뜻인가요?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을 더 좋아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가.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토조항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까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럼 북한의 존재는 뭐냐? 김정일과 그 동무들은 뭐냐? 그 선수들은 대한민국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강점한 폭도들입니다. 지금 걔들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제거의 대상이지 뭐 같이 앉아 같이 스텝 밟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화라는 명찰을 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김정은 비판하면 모두 극우됩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대화를 거부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군과 대화는 합니다. 저는 대화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대화하는가?
근데 지금 우리 정부나 좌파 일각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마치 대화가 목적인 것 같아요. 대화는 수단이거든요. 남북 관계 개선이 목적입니다. 이건 목적 아니에요.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주인은 북한 인민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정확히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함지를 설치하고 천안함을 피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도발하는 김정은과 그 일당이 있고 그들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죠. 그런데 마치 김정일과 그 동무들이 2천만 동포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요. 사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누가 살려줬습니까? 김대중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 죽어가던 김정은 정권을 되살린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도 인권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인권 변호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실제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는 북한 2,300만 북한 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김정은 독재자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을 싸고 도는 건 자기도 김정은이와 같은 똑같은 독재의 전철을 밟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제 9월 4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났어요. 뉴시스라는 통신사에서 이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로서 신하를 섬기는 대통령. 예로서 신하를 섬기는 대통령. 조선시대가 돌아왔나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예, 뉴시스 우리나라 양대 지금 통신사 중에서 저는 과감하게 뭐 밝힙니다. 우리 뭐 안 밝혀야 되나요? 연합뉴스는 뭐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뉴시스 공감 언론 뉴시스에서 예로서 신하를 섬기는 대통령 지금 신하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대통령 지금 왕정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기본 개념이 굉장히 약해서인 것 같은데 중국에 조공바치고 뭐 식민지보다 더 식민지 같이 살아온 세월은 괜찮고 일본 식민지 시대는 끝나지고 꽤 됐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일본하고 새로운 그 관계를 구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얘기만 하는 것. 중국은 아직도 6.25 전쟁 참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많은 우리 탈북 여성들 인권 유린에 동참하고 그런 중국에 대해서는 무한정 너그러운데 이 사태 이거 한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북한의 지금 그 주민들은 김정은 일당에 의해 가지고 억압당하고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박하게 그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몸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마음대로 국경을 넘을 수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쟤들 아니다. 쟤들은 독재자다. 쟤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이거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압 상태에 있는데 노예 상태에 있는데 남쪽에는 자유롭게 제 멋대로 말할 수 있고 제 멋대로 오갈 수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이 해왔던 그 공작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노예들이 득세하면서 북한에 있는 진짜 노예들의 노예 상태를 점점 장기화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사회
비극적 면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알고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돌멩이 던질 수도 없고 뭐 화염병을 던질 수도 없지만 아니라고 알고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북한의 그 대남 용어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제가 말씀해 볼게요. 한글에서 이렇게 글자를 치면 맞춤법에 어긋나면 빨간 줄이 탁 쳐지는 거 경험하셨죠? 거기에 일제시기라고 치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제시대 또는 일제시기, 뭐 외정시기 이렇게 치면 일제강점기로 단어가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미제강점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북한은요? 예, 북한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뭐 북한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더 웃기는 게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가 지금 물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나요? 6.25 동란이고 6.25 사변이었죠. 코리아노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머저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남의 단어를 빌려가 번역해서 쓰다니.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잘난 지식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코리아노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임진왜란도 번역하시지 그랬어요. 3.1운동도 번역하시고. 이렇게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단어를 씁니까 했더니 그 6.25에는 국제적 성격이 있대요. 그럼 임진왜란은 국제적 성격이 없습니까? 기가 막혀서 각성해야 됩니다. 아 진짜 좀 전에 그 에스라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연예인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나왔다고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거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게 정말 이 정신적 노예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북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북한 정권에서 즐겨 쓰는 용어들로 저희가 잠식되어 가고 있고,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게 언제 끝이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그 뉴시스의 사진 기사 예로서 신하를 섬기는 대통령, 이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때 그 지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런 컨셉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인권이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최고 전엄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고 전엄은 특별한 인권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뭐 준 동물 비슷한 그런 상태로 인권이 없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생각이 통용되는. 사실 그 연예 기획사가 연예인 젊은이에게 그 인민군 복장을 입혀서 출연하게 했던 그것과 지금 그 청와대 내에 그 어떤 사무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당정청 회의를 소집해놓고 그거를 전원회의라고 이름 붙인 게 사실 발상에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쪽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라면 이쪽이라고 해서 뭘 알고 한 거 아니고 그냥 흉내낸 겁니다. 그 체제의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철부지들이 저기 앉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는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에 김정은한테 어떤 선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둘 자기들이 성과로 내비쳐야 그때 가서 이제 김정은이한테 평화를 구걸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김기덕 그 영화 감독이 문재인의 국민이 되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는 저하고는 문재인의 굉장히 차원이 국민이라는 다르네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일성 민족이나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게? 글쎄 뭐 그분이 무슨 통찰력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공복의 서번트예요.
퍼블릭 서번트. 예, 서번트인데 시빌 서번트인데 이거를 마치 뭐 옛날에 왕조 시대 때 그 군주와 뭐 신민 옛날에 일제 때 황국 신민처럼 서브젝트가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없었겠지만 저건 좀 별로 썩 세련되지 못한 표현 같은데요. 아니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왕처럼 보이고 김정일이 왕자처럼 보이는 건지. 이게 우리가 그 보통 쓰는 말 중에 그 아까 북한 용어도 있지만 대명천지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나 중국에 대한 어떠한 그 뭐 좋게 얘기하면은 친중 사상이고 아니면 붙어가는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좀 약간 떨어진 얘기지만 2015년 8월 5일 날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 우린 중국에 붙어야 우리 국가에도 이익이다라고 이거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저희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존재를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 반만 역사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신민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과 말하자면 기본권이 있는 자유민의 공화국이 된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닌 건가요? 그런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자유가 충만해서 아까 뭐 고등학교 얘기도 나왔는데 대한민국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들 용어를 빌리면 남조선을 혁명화하겠다고 하는 그 개수의 우두머리를 뭐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육 마당에다가 모셔놨다. 이거 참 대한민국 배부른 돼지들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우리 김 의원님 북한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한 단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저희가 뭐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 말보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세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의해서 북한 국민들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철저히 세뇌당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거고 노예 상태는 곧 세뇌의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세뇌의 방법이 지금 이 남한에서 지금 말씀하신 스물스물을 넘어 대놓고 이제 세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꺼리낌 없이 하는 작업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세뇌 당하고 있다고 사육 당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북한에서 그러면은 그 9월 9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이라고는 안 부릅니까? 건국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김 박사님? 혹시 알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니까 국경절은 우리가 이제 중국은 북한의 국경절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건국절이라고 하지도 않고 조선 국가 창건일이라고 어쨌든 국가 창건일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저 쉽게는 구절이라고 그러죠. 구절. 건국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조선 이성계의 조선이 계속되기 때문인가요? 건국 그 북한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달력에 위대한 수는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김일성이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은 다 김 씨가 한 거고요. 자기들 잘못한 건 애들이 잘못하거나 미일 제국주의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김일성이 항일 발산 시기 만주에서 뭘 했다. 그래서 이제 당도 그때 만들었다. 조선인민군의 모처도 그때 이미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화국도 그때 했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뭔가 준비를 했었던가 봐요. 근데 결국은 포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영토가 없는 거예요. 영토가. 이렇게 국가의 3요소 있잖아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 영토가 남의 땅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근데 포기했다고 어떻게 1919년이 건국이라고 말하죠? 1919년 우리- 임시 정부잖아요. 나라가 아니라 임시 정부잖아요. 건국 내년에 건국 100년이랍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에 북한 그 인민군 창건일을 1972년도에 7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4월 25일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안도에서 김일성의 그 항일유격대를 창건한 날이다 해가지고 인민군 뿌린 그때부터 시작된 된 거다 해서 했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문제도 제가 그때 당시 우리가 군에 있을 때인데 저기 됐냐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뿌리도 각 김일성이 혁명투쟁 역사에서 찾아봐야 된다 하면서 그 유격 근거지라는 게 이제 그 저쪽 동북지방에 많았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처창적 유격 근거지가 바로 김일성이 국가 발원지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걸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건 정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혁명 역사를 과대 포장해 가지고 불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건국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건국이라면 나왔습니다. 건국, 건당, 건군. 그거는 예, 예. 어떤 명제로 건국을 1948년 9월 9일로 예. 보고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북한마다 못한 겁니까 지금? 북한이 국가를 그렇게 높이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 그런데 창건이 사실은 10월 10일이 더 큰 명절이 그렇죠. 그렇죠. 당이 그것 우선이죠.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산당 하면은 그 다 같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서구 좌파에서도 공산당 쓰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공산당은 일본 사회당보다 덜 좌파적입니다. 그러면 뭘로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막스레닌주의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로 독재, 프로야트라트 독재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그건 볼셰비키 정당이거든요. 볼셰비키 공산당이라고요. 근데 볼셰비키 공산당은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당이거든요.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이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면 당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도구가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볼셰비키 공산당의 일반적인 국가 형태인데, 소련의 경우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국가소멸론, 막스의 국가소멸론에 인해서 정부 이런 용어로, 장관 이런 용어로 안 썼어요. 부르주아가 쓰는. 그래서 부르주아가 쓰는 거라고 해서 안 쓰고 장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민위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무인민위원, 외무인민위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었습니다.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건국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떤 개념의 문제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미국의 건국일을 들어요. 미국의 건국일은 7월 4일인데 7월 4일 날 미국이 건국을 땅땅땅 도장 찍고 발표를 했느냐, 그리고 그날 사건이 그날 뭐 공식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주에서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하자, 이날이 건국일로 하자, 이런 합의체에 의해서 합의된 개념이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날이 아니기 때문에 1919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자, 그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굳이 뭐 48년 8월 15일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8월 15일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948년 8월 15일을 잊고 싶은 날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출범이 맞듣지 않은 사람들이 저 정부를 어떻게 좀 공격해서 좀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편의 하나로 나온 것이 찾다가 아마 1919년 4월 임시정부 한 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냥 조선 남로당에 계속 이어지는 부활이죠.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그 우리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10월에 있었던, 결국에 그게 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승만 정권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4.3 항쟁을 성전으로 만들고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수 순천 사건을 이제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성전의 투쟁으로 만들 거라고 봐요. 뭐 스물스물 북한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남노당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남노당하고 이제는 뭐 그 쌍생아죠. 북노당하고 남노당하고 지금 쌍생아가 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대한민국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이라면 서로가 아마 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적화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노당의 운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명은 이번에도 여전히 과거랑 동일할 것인데 저희는 그걸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부조화인가? 네, 안타깝죠. 어쨌든 우리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 참 비극이에요. 우리는 5월 10일 최초로 유엔이 인정하는 총선거, 그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고 한 이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과정이 모두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은 좀 제대로 가르치자. 그래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불가피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정통 우파 세력이 제도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북한이 스물스물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남노당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뭐 온 나라를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야,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 각자 해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45년 강복 직후에 대한민국의 분위기, 특히 서울의 분위기를 보면 뭐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부를 통해서 보면 그때 당시 서울 분위기가 남노당 그 조선공산당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실제로 그럼 조선공산당이 온갖 해계문을 장악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시끄러우니까 뭐 당원 5배가 10배가 나중에 이제 그런 운동도 하고 하는데 온통 그냥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천국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6.25 동란이 일어나고 이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박헌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일성한테 그 서울만 가면은 뭐 20만 남동군이 나와서 환영할 거라고 했는데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일당들이 솔직히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김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도 높이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미 자기들이 시상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눈을 뜨고 문재인 정권을 예리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제 아무리 북한과 정말 짝짝꿍이 치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은 이 국민적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이 정권이 자행하는 행태를 보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발맞춰 가지고 그들이 하수인 노릇을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닥에서 노력하고 힘들었고 배고팠는지 아느냐. 니네들은 그걸 아느냐. 우리는 그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나마 노력하고 누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에 차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선취하면서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또 좌절하고 있는 거는
그들에 비하면 그 고난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정도의 각오와 결기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보여져요.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밀려 있지만 우리는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실의 힘은 결국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그동안에 그 못 해봤던 부분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분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싸움은 결국엔 그 좌파가 얘기하고 있는 그 100년 전쟁이냐, 아니면 70년 전에 그 김일성과 이승만이 끝내지 못했던 지금 남아있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미래를 지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말로 정말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한테 정확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역사관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교조와 싸워서.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VON 방송 중에 보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공통된 부분을 보자면 이건 뭐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얼떨결에 태극기를 들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이 조금씩 뺏겨나가고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지? 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정권의 실체, 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남로당의 이 정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타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것들처럼 교육하고 언론 이런 분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멀스멀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그 북한 것들 가운데에는 거짓도 있고 사실은 진실된 것도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이나 그 여러 가지 위장된 진실들도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탈북해온 분들도 3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탈북자들이 전하는 증언과 또 북한 체제가 선전하는 것들을 놓고 이제 그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없는 거예요. 자라는 세대가 그런 사안들을 놓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점에서 교육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을 떠난 일반 성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인으로서도 내 자녀를 이제 분별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또 사상 이념적인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내 주변 생활 영역에서도 친구들에게 다소 충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계속 말해줄 수 있고, 그런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저희가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운 날을 축하 못하고 지나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었다. 이 건국을 북한 주민들과 같이 축하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축하인데, 아직은
반은 저렇게 노예 상태로 살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독보순만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자격이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요. 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건국 그 축하 빨리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과 건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이 스물스물 여기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어요. 더 자라기 전에 누가 주인공인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모두 각성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